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일 MBC 간판 프로그램 중 하나인 지미 펠런의 투나잇 쇼에 출연했습니다. 최근 40%의 지지율 하락을 보이면서 좀 국민들에게 좀 실망감을 안겨줬는데,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등에 대해서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될 것이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도 좀 잡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그가 경제가 60년 가까이 그 어느 때보다 성장을 했고 실업률은 4.2%로 낮아졌다. 즉 긍정적인 수치를 들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질 것이다. 라는 민심을 달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12월 8일부터 10일간 경제 운용의 큰 그림을 그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했는데, 이때 2022년에 경제 운영의 큰 방향이 결정되는 이런 중요한 회의인데요. 여기서 앞으로는 안정을 중요시하겠다. 안정이란 단어를 20번 이상 언급하면서 앞으로 동시에 안정과 동시에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방법론으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온건한 통화정책, 감세, 인프라 투자 증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 경기 부양 수단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중국 역시 내년에 좀 돈을 풀면서 민심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최근에 이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통해서 3일 만에 그 은행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한 것 역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금리를 낮추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한 해 중국의 부동산 업체 아파트 판매 추이인데요. 6월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지만 7월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11월 보시면 전년 동기 비교해서 37% 가까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잘 들여다보시면 최근 헝다의 디폴트 위기 역시 헝다가 부동산 업체이기 때문에 아파트 판매 금액 이런 데 대해서 헝다가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중국이 올해는 좀 부동산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왜 이러냐. 중국이 최근 2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부동산이 좀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부양된 측면이 있는데, 기업들은 이 부동산 성장을 할 때 레버리지를 지나치게 크게 가져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버블이 조금 커졌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규제를 했던 측면인데요. 이제는 중국 정부가 성장률을 좀 포기하면서까지 이제 중국 부동산 사업을 좀 규제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헝다그룹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되돌아보면 헝다가 이제 디폴트 선언을 했는데, 이 헝다의 회장인 쉬자인 회장은 자신의 지분 754억 원어치를 매도를 하면서 이 헝다를 좀 살리려고, 현금을 확보해서 살리려고 해봤지만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헝다란 그룹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국유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파산하게 될 것인가? 뭐 살릴 것인가? 라는 관측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국유화는 하지 않지만 파산 쪽으로 아마 무게가 기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부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떠안고 누군가 인수를 한다든지 국유화를 한다는 건 너무 희생 가능성이 낮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국내 사정은 어떤가? 내년 예산 73%를 대선 있는 상반기에 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내년 국가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예산 배정률을 보면 올해 72.4%에서 올해 13%까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 측에서도 이렇게 아직까지 내년까지도 좀 돈을 푸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쇼피파이 CEO가 tobi.eth, 저 이더리움 도메인 주소인데요. 이것을 30 이더리움에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30 이더리움은 약 12만 달러 정도인데 상당히 큰 금액이죠. 한국 돈으로 이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자, 이더리움 도메인 서비스, 이게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더리움 같은 것, 이런 암호화폐를 한 번이라도 입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주소가 복잡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한 번에 입금할 수 있는, 이제 좀 쉽게 입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10자리 이렇게 되는, 10자리 20자리 되는 입금 주소를 저렇게 누군가 이렇게 ENS 도메인에서 사게 되면 tobi.eth 저렇게 간단하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저것뿐만이 아니라 뭐 조금 다른 추가적인 기능들도 계속해서 추가할 것 같습니다. 즉 입금뿐만이 아니라 뭐 새로운 어떤 그 웹페이지라든지 어떤 NFT 저장 공간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도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네이밍 서비스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솔라나 블록체인이 최근에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됐는데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지금 리포트를 읽어보게 되면 솔라나가 분산 인터넷, 즉 웹 3.0이죠. 이것에 대해서 좀 미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보고서를 읽어보면 솔라나가 높은 처리 속도와 낮은 거래 비용, 그리고 적은 에너지 소비 등이 장점이기 때문에 웹 3.0에 조금 더 적합하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라나 가격이 지금 조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170달러 부근을 좀 상회를 하고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솔라나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왜 그러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사실은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조금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냐, 즉 보안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왜 그러냐면 요즘 솔라나가 굉장히 사실 좀 느린 편이에요. 전송 속도라든지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인데, 이것이 좀 디도스 공격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토마스 에밍거 라거웨이 블록체인 펀드 스테이킹 총괄이 자신 트위터를 통해서 이거는 솔라나가 합의 알고리즘 깨진 적도 없고 네트워크가 중단된 적도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 솔라나의 진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도 사실 솔라나가 이 보안 문제, 그러니까 셧다운이 한번 되면서 보안 문제가 나타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또 그런 것이 아니냐 라는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맞물리면서 또 시장 장세가 좀 하락세다 보니까 지금 메이저 알트코인들 중에는 상당히 가격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그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가 앞으로 금은 비트코인 부동산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저점에 매수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 지금 자산 시장이 곧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미 연방준비제도가, 즉 페드가 가짜 인플레이션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을 포함한 좀 자산 시장이 좀 급락하지 않을까. 근데 나는 그때 또 사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가 또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가 또 안 좋은 얘기를 했다가 좋은 얘기를 했다가 또 자기는 사겠다 그랬다가 뭐 떨어진다 그랬다가, 이런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거시적인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또 맞을 때고 있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앞으로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관점 정도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메타버스와 NFT, P2E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제 샌드박스, 엑시인피니티 등과 같은 게임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앞으로도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을 투자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애니모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 회사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엄청난 양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다 뜯어보니까 하나도 수익이 아니고 손실인 게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분들이 투자한 프로젝트들이 거의 다 성공을 이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애니모카의 창립자인 야시우라는 분께서 지난 9일 회사 실적을 공개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1년 전 우리는 디지털 자산의 보유, P2E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NFT가 미래 디지털 경험의 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와 메타버스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기본 방법 중에 하나가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디지털 오너십, 즉 가상재산권이 메타버스의 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디지털 상에서 나오는 메타버스 그리고 NFT 같은 것들이 가상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가상재산권이 있는 것이야말로 메타버스다, 이런 얘기인데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지금도 충분히 좋은 3D 게임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리니지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리니지라든지 아이온 뭐 이런 것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메타버스라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 재산권, 그러니까 안에 게임 안에 있는 재산권이 현실 세계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 그 측면을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기업들은 NFT와 관련해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NFT Geo라는 회사에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NFT 시장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향후 10년 동안 이 NFT 시장 규모가 560억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한화로 치면 56조죠. 이만큼 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지금 NFT 같은 것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럭셔리 브랜드 회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칼 라거펠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 분 중 하나죠. 이분도 이제 좀 실험적인 NFT를 출시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구매하고 또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실험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기성복, 가죽 제품, 신발 등 소프트 럭셔리 제품에도 NFT가 도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NFT가 아직도 일반인 분들, 이렇게 가상화폐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좀 낯설고 앞으로 이게 되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기업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